북한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에서 태어나서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결국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지금은 부동산으로 성공한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15살이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촌에서 태어났어요. 네 남매 중 막내딸이었죠.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아오지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북한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탄광 노동자들이 사는 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탄광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씩 땅속에서 일하셨죠. 그리고 돌아오시면 온몸이 석탄가루로 새까맣게 되어 계셨어요. 그런데 배급은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10년 그해 겨울은 정말 혹독했어요. 배급이 끊긴 지 2달째였고 저희 가족은 하루에 옥수수죽 1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몸무게가 30kg밖에 안 나갔어요. 15살 소녀가요. 형들도 어머니도 다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2시쯤 저를 깨우셨어요. 지원아, 일어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묻어 있었죠.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아버지랑 너랑 둘이서 강을 건넌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강을 건넌다는 건 탈북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는요? 형들은요?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말 못한다. 알면 말릴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실패하면 온 가족이 끌려간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결정을 고민하셨을지,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하지만 아버지는 선택하셨던 거예요. 최소한 막내딸 하나만이라도 살리기로. 저는 옷을 껴입고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형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 새벽 3시, 두만강 강변. 1월의 두만강이 얼마나 추운지 상상이 되시나요? 수온이 영하를 밑돌아요. 물에 들어가면 5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강변 숲속에 숨어서 순찰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 저쪽을 비추고 군화 소리가 멀어졌어요. 지금이다. 내 손 절대 놓지 마라.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저희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세게 흘렀어요. 저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소리를 내면 순찰병이 들으니까요.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지원아. 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5분, 10분,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파들파들 떨고 계셨죠. 성공했다. 지원아, 우리 성공했어. 아버지는 저를 꼭 안으시며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무서워서, 안도해서, 어머니와 형들 생각에. 하지만 울음을 오래 참지 못했어요. 너무 추워서 정신이 흐려졌거든요. 아버지와 저는 간신히 근처 마을로 기어들어갔어요. 중국 옌벤 지역 조선족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조선족 청년이 저희를 발견했어요. 왕리라는 이름의
당시 18살 청년이었죠. 그는 저희가 탈북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숨어요. 여기 창고에 며칠만 있으세요. 왕리는 저희를 자기 집 창고에 숨겨줬어요. 밥도 가져다 주고 옷도 주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원래 한민족이잖아요. 당신들 보면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3년 동안 그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니까요. 강제 송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고문당하고 굶주리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낮에는 창고 안에만 있었어요. 밤에만 조금씩 밖에 나가서 일을 도왔죠. 아버지는 밤에 농장 일을 하셨어요. 품삯도 제대로 못 받으시면서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원아, 우리는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저는 그 3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어요. 왕리가 중국어 교과서를 구해다 줬거든요. 저는 밤낮 없이 그걸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요? 한국에 가면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왕리가 중국어로 말을 걸 때마다 저는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발음도 엉망이고 단어도 모르고. 하지만 점점 늘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중국어를 거의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2013년 봄이었습니다. 왕리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언젠가 공안에 걸릴 거예요. 그는 브로커와 연결해줬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죠. 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이민국에 자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태국 정부가 한국행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돈은요? 왕리가 빌려줬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성공하면 갚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꼭이요. 그렇게 저희는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태국까지 차로, 기차로, 걸어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 계획대로 이민국에 자수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세요. 태국 정부는 저희를 구금했다가 2개월 후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해줬습니다. 2013년 7월, 저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그 화려한 공항 건물을 보고 멍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모두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흰 쌀밥에, 김치에, 고기에, 과일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 정도였죠. 그리고 한국어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 말과 한국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동무 대신 친구, 인민반장 대신 통장, 위대한 수령님 같은 말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처음엔 정말 낯설었어요. 하지만 빨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 정착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좀 주고 집도 알아봐 주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2013년 가을부터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한국 나이로 18살이었지만 학력은 초등학교 수준이었죠.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급 4,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3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새벽 2시까지요.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모든 게 낯설었어요.
특히 수학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방정식이 뭔지, 함수가 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만강도 건넜는데 이게 뭐가 어렵겠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검정고시를 봤어요. 결과는 합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원룸에서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그리고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학에 가자. 한국 최고의 외국어 대학에. 왜 외국어 대학이었냐고요?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2015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능 공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탈북자 특별 전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노렸습니다. 2015년 11월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2016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합격.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생 됐어요. 2016년 3월 저는 한국외대 중국어과 1학년이 됐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동아리 활동하고. 하지만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놀 여유가 없었어요.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아버지도 모셔야 했거든요. 아버지 얘기를 안 했네요. 아버지는 저랑 함께 한국에 왔지만 탄광에서 오래 일하신 탓에 진폐증이 심하셨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중국어 과외를 했어요. 중국어 과외는 돈이 됐습니다. 시간당 3만원, 4만원. 그리고 주말에는 중국 관광객 대상 통역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1학년 때는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2학년 때는 200만원, 3학년 때는 250만원. 저는 번 돈의 절반을 무조건 저축했어요.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죠. 돈을 모아야 해. 나중에 뭔가 큰일을 해야 해. 2018년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한 선배를 만났어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선배였죠. 지원아, 너 돈 좀 모았다며? 부동산 해봐. 한국에선 부동산이 제일 확실해. 선배는 저에게 부동산 공부를 권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부동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공매,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전세. 처음 듣는 단어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초 졸업을 앞두고 저는 제 모든 저축 3천만 원을 끌어모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한 거예요. 실제 제 돈은 1천만 원만 들어갔죠.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요. 미쳤어? 학생이 무슨 빚을 져?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올 거라는. 그리고 2020년 정말로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제 빌라 가격은 2배로 뛰었어요. 저는 그걸 팔아서 6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부동산에 집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제 돈으로는 계속 투자를 했어요. 빌라, 아파트, 상가. 하나씩 사고 팔면서 자산을 불렸죠. 물론 실패도 많았어요. 손해본 적도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났습니다. 2021년 제게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부동산 세미나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 투자자 마크였어요. 그는 아시아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국제 투자자였고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지원, 당신의 통찰력은 놀라워요. 한국만 볼 게 아니라 세계를 봐야 해요. 마크는 저에게
글로벌 부동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도 아직 배울 게 많은데 해외까지. 하지만 마크는 끈질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2022년 저는 마크와 결혼했어요.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태어난 소녀가 프랑스계 캐나다인과 결혼하다니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과 파리 두 곳에서 했어요.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고요. 지원아, 아버지가 상상도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크와 저는 신혼여행을 겸해서 세계 곳곳의 부동산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투자는 호주 멜버른이었습니다. 2022년 중반, 멜버른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을 샀어요. 시드니 하버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마크가 말했어요. 호주는 앞으로 아시아 부자들의 이민 1순위가 될 거야.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를 거고. 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1년 만에 그 집 가치는 30% 올랐어요. 두 번째 투자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2023년 초 마크의 고향인 파리 16구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에펠탑이 보이는 멋진 곳이었죠.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올 거야. 언젠가는 말이지. 마크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이 생각은 아직 이르지만요. 세 번째는 홍콩이었습니다. 2023년 중반 홍콩 센트럴 지역에 작은 오피스텔을 샀어요. 중국 본토와 가까운 홍콩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곳이었고 임대 수익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이었어요. 2024년 초 뉴욕 맨해튼에 콘도를 샀습니다. 센트럴 파크 뷰가 있는 곳이었죠. 가격은 엄청났어요. 하지만 마크와 제가 함께 투자했고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28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강남의 본가 펜트하우스 한 채, 호주 멜버른의 전원주택 한 채,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2채, 홍콩의 오피스텔 3채, 미국 뉴욕의 콘도 2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도 투자했습니다. 총 자산으로 따지면 하나로 약 100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출도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2천만 원이 넘고 제 컨설팅 회사 수익까지 합치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죠. 저는 지금 국제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자문하는 일이죠. 직원도 15명이나 돼요. 그리고 마크는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당신은 세계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야, 지원. 그는 자주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요. 호주 전원주택에서는 넓은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파리 아파트에서는 에펠탑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시고, 홍콩에서는 빅토리아 하버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뉴욕에서는 센트럴 파크를 걸으며 생각에 잠기죠. 15년 전, 나는 아오지 탄광에서 굶주리던 소녀였는데, 지금 제가 가진 것들이 때로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자산 100억 원. 15년 만에 만든 숫자죠.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도, 중국에서 숨어 살 때도,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도, 부동산을 공부할 때도 단 한 번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저도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밤에 잠들기 전 제 방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볼 때면 이게 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닙니다. 제 삶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지만 행복해하세요. 지원아,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강을 건너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우지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중국에 있는 왕리에게 연락해요. 그때 빌린 돈도 다 갚았고 지금은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죠.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 오빠들.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수 있어요. 가난, 차별, 좌절.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북한 최악의 탄광촌에서 태어나 얼음장 같은 강을 건넜어요. 중국에서 3년간 숨어 살았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왔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집이 있고 자산이 있고 꿈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